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야토론 왕사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대화의 물꼬를 트고 있는 남북관계 그리고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토론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통일연구원 전성훈 원장입니다. 경남대학교 국정문제연구소 이수훈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박병광 박사입니다. 연세대학교 정외과 최종건 교수입니다. 그리고 의견 주실 분들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트위터 계정과 심야토론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송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성공단 문제가 타결이 됐고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이산가족의 상봉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그 모처럼 남북한 간의 그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님? 지금 남북관계가 정상화 기도에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마치 그 긴 그 어두운 터널을 나와서 이제 햇빛을 보게 된 것에 좀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작년 그 우리 대선을 앞두고 특히 북한의 도발이 심화돼서 올 2월 초에 핵실험 이후에 상당한 도발 국면이 계속되어 왔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모든 난관을 헤치고 이번에 그 개성공단 정상화에 남북이 합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그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큰 계기가 마련되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상황? 예, 저는 우선 이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좀 다르구나 이런 인상을 강하게 갖습니다. 네. 이제 또 앞으로 5년 동안 남북 관계를 다룸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는 조금 우리가 기대를 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인상을 받게 됐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제 개성공단이 거의 폐쇄의 수순을 가다가 여러 차례에 거친 회담을 통해서 이제 정상화를 이제 합의를 이루는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화가 일어났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말하자면 불신과 대결과 적대 이런 관계인데 이런 두 파트너가 만나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좁히고 결국 어떤 절충, 타결 이런 걸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남북 관계를 이제 과거의 그런 나쁜 관계를 좀 극복하고 대화 모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됐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이제 이게 이제 어떤 한 국면적 전기 이런 거에 거치지 않고 이제 어떻게 좀 탄력을 좀 잘 받아가지고 우리 남쪽 정부가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북한이 호응을 하고 또 주변국들이 이렇게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이 대화 모드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나가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예, 실제로 지금 개성공단 문제가 이제 타결하게 된 과정을 보면 그동안의 이 남북 관계, 특히 이제 북한의 잘못된 그런 관행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불식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남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다. 그래서 그런 시작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남북 관계의 핵심이 되는 북한 핵 문제라든지 또는 북한이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전략적 관점 이런 부분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 상황의 어떤 반전을 우리가 잘 살려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고 결코 방심하거나 또는 자만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정상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확보하는 문제고요. 평화 안전을 확보하는 데는 결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한 축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남북관계에 여러 대화도 있고 교류협력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또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이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냐. 예. 이제 그런 부분에 가기에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지켜봐야 되고 또 그런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홍 박사께서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 시작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사실 박근혜 정부 출범해서 대북 정책을 하는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았죠. 작년 12월에 로켓 발사에 2월 12일 날 핵실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다 이제 우리 정부도 원칙을 강력하게 이제 밀고 나가면서 정면 대립까지도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마조마한 마음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행스럽고 우리 정부에 또 축하를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강력한 원칙과 신뢰에 입각한 정책이 결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일견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만들어냈고 이번에 이제 합의가 된 것의 의미가 단순히 그냥 과거의 어떤 합의와 좀 다른 점이 정상화를 더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북한이 연출해냈다는 거죠. 이게 그동안에는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다면 네. 오히려 북한이 더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서 굉장히 실용적인 전략적 유연성을 보이면서 타결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 합의는 과거보다는 좀 더 탄탄한 기반에 있는 거 아닌가. 네. 또 다른 중요성은 박근혜 정부의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이랬을 정도로 좀 모호한 측면이 있었는데 네. 지금 하나의 큰 성과를 거두고 이것이 이제 우리 그 남측 대표였던 김기용 대표가 얘기했듯이 이번에 합의는 그야말로 남북 관계의 첫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듯이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옴으로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탄력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네. 점에서 북한도 남북 관계의 소중함을 좀 알았고 우리 정부도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잘만 하면은 남북 관계는 상당히 발전할 수도 있다. 네. 이런 희망을 갖고 이번 합의를 지켜봤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은 명분을 얻었고 우리는 신뢰를 얻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그 8월 13일까지만 해도 제가 사실 마음을 놓지 못했는데요. 마지막까지도 우리 정부가 그냥 원칙만 고수할 경우에 이게 깨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8월 14일 날 결과는 처음 시작부터 서로 덕담으로 시작해서 우리 정부가 초안을 마련해 갖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북측이 좀 그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서 타결이 된 것을 볼 때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한 6개월 동안 원칙과 신뢰를 강력하게 밀고 나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전략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 결국은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 박근혜 정부의 대외 전략의 기조를 한마디로 균형이란 말로도 표현하는데 균형이 나름대로 어떻게 유지가 돼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박 박사님,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요.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그 신뢰 프로세스 차원에서 이번에의 그 개성공단의 합의 성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다 일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 등장한 이제 대북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부분은 이제 대북 정책의 개념을 담고는 있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정형화됐다, 틀이 딱 갖춰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지나서 점진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관료나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 관계 속에서는 사실 남북 관계의 상호 작용 속에서 진화되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기본 개념은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볼 때는 과거의 남북 관계가 대결과 불신이 지속되었던 것은 상호 간의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은 뭐 경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 너무 치우쳐 있었고 보다 근본적으로 남북 관계가 평화를 유지하지 못한 것은 신뢰 부족에 있었다라는 개념에서부터 출발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개성공단 합의가 나름대로 이제 신뢰 프로세스의 첫 발을 띄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은 신뢰 프로세스가 진화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남북관계라는 것은 불가측성을 담보하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개성공단 합의가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등치적으로 바라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네. 따라서 우리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성공적 진화 그리고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상호 간에 더 필요한 노력과 지혜가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사실 우리 정부가 얘기했던 것은 진정성 있는 자세였지 않습니까? 북한의 저와 같은 모습의 그 진정성 어떻게 읽어볼 수가 있을까요? 통상 우리 유효월 교수님께서 남북관계 정상을 정의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서로 상호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상대방과 내가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진정성을 사전에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주관이 많이 들어간 판단일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이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얼마만큼 사전에 공약했던 것을 실행하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신뢰는 어떻게 보면 원인이라기보다는 남북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그 합의는 사실상 매우 중요한 한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우리 이 정부는 상당히 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악마는 항상 디테일이나 악마는 항상 그 세부 사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것 때문에 신뢰가 쌓였다기보다는 이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합의사항 중에 남북공동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고 실무 차원에서 소위 뭐 가다가 스톱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이런 디테일에 의해서 우리 그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큰 그림이 다시 후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 참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이번에 그 개성공단 사태가 정상화되기까지 7차례의 그 지리한 협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상당히 많은 노력과 그다음에 좌절과 희망이 반복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이제 그 협상이 타결되었는데 앞으로도 또 이런 협상을 그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남북한이 새로운 추가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또 역시 선생님들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남북관계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그런 그 어려운 고비를 이제 지혜롭게 넘기면서 한 발짝 이제 진화를 해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비유컨대 이제 그 남북관계의 건전한 발전 또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평화라는 하나의 그 수레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두 개의 바퀴를 굴려나간다는 측면에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바퀴는 튼튼한 안보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바퀴는 이제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 우리가 이제 지난 그 연초부터 시작된 그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사실 그 국가 역량이 이 튼튼한 안보 쪽에 쏠릴 수밖에 없었죠. 상황에 비유하자면 마치 이 수레가 그 왼쪽 바퀴가 진창에 빠져가지고 이것을 끌어내고 굴려나가기 위해서 국가 역량이 그쪽에 투입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화의 축이 사라졌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국민들의 시선에서 또 국제사의 시선에서 좀 멀어졌던 것 뿐이죠. 다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개성공단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제 대화의 축을 굴려나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축, 튼튼한 안보와 대화 협력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하면서 남북관계가 한 발 한 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성공단 사태로 인해서 이제 그 남북관계 발전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튼튼한 안보의 축을 저버린 것도 아니죠. 이 순간에도 우리의 튼튼한 안보의 축은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이 소장님. 네. 예, 그 박근혜 정부에 대한 그 기대가 크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전 정부의 그 대북 정책과 비교해 볼 때 참여정부, MB정부 또는 뭐 DJ 그 당시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고 또 어떤 이유에서 그 기대를 건다 이렇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요? 이제 그 김대중 정부 또 참여정부 10년간에 걸친 그 대북 정책은 이명박 정부와는 그 근본적 토대가 다르고 또 철학이 다르고 또 북한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르고 이제 그래서 그 여기를 비교하는 것은 제가 정말 비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모두의 그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올렸는데 이명박 정부는 그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말이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 이제 신뢰 프로세스라는 거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로세스라는 것은 과정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과정을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느냐 이거거든요. 네. 우리 지금도 어떤 과정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미 그 신뢰 프로세스 초입에 지금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또 앞으로 여러 상황이 한반도 우리 정세에 비춰볼 때 상황이 발생해 있거든요. 네. 그럼 그때 이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 큰 프로세스를 잘 굴러간다는 하고 하는 그런 큰 목표가 있으면 어지간한 상황은 적절히 유연하게 대응하고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유연하게 대응하고 관리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명박 정부를 돌이켜 보면요, 2008년 이제 그 금강산 관광객 박광재 씨가 북한군의 이제 피격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북한 측에서
뭐 충분치 못하지만 이러저러한 말하자면 사과와 또 재발 방지랄지 이런 사품이 다 있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아주 경직되게 경색되게 해석을 해서 그것에 덫이 되어버려가지고 향후 5년의 남북 관계를 정말 강경하고 대결적인 그런 걸로 몰아가는 가운데 아주 남북 간의 최악의 우리 천안함 사건이랄지 연평도 포격이랄지 북한의 핵실험이랄지 하는 이런 최악의 말이죠.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이런 정책 결과를 낳은 것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 비춰볼 때 저는 이제 이게 같은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사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개성공단 회담이 임하는 걸 보고 또 나름대로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이 괜히 선거 구호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은 대화에 임할 줄 안단 말입니다. 예.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고 그 상대방을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내 입장도 존중해달라 이렇게 해서 입장의 차이를 이렇게 저렇게 좁혀가면서 절충을 이루어내는 행동이거든요. 예. 그것이 되면은 평화 프로세스건 신뢰 프로세스건 이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걸 대화로 풀 줄 모르고 예. 그걸 아주 경직된 그런 태세로 대응하고 이런저런 행동을 해버리면 이제 이 프로세스는 예. 되게 힘들다. 그런 측면에서 예. 이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좀 다른가 보다. 예. 또 저는 달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이제 강하게 갖는 거죠. 사실 한반도 정상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고비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것도 같은데, 이 교수님? 예, 저는 전임 정부와의 차별성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과거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 또는 남북 관계를 교훈으로 삼아서 발전해왔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싶은데요. 그런 면에서 박근혜 정부도 역시 햇볕 정책의 공과 가를 평가한 토대 위에서,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역시 그 공과 가를 평가한 토대 위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이 지금 상황 자체가 개성공단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야기한 것도 북한이고, 결국 이 문제를 풀어가는 단초를 제기한 것도 결국은 이제 북한이기 때문에 결자 해지의 자세로 이제 나온 부분을 박근혜 정부가 실용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타결을 했다. 그런데 이 큰 틀에서 정말 과연 북한이 자기의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방향을 바꾸었는가, 바꿀 수 있는가, 이것이 저는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번 개성공단 사태를 보고 우리가 얻은 그런 경험과 여기서 얻은 우리의 판단이 앞으로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고 북한의 정책 방향을 바꾸어서 진정한 남북관계 또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가는 노력을 해야지, 지금 상황이 이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잘 작용했기 때문에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문제가 잘 순탄하게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북한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덫에 걸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북한에서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접근하냐 하면 이제는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민족 간의 문제를 풀자. 그래서 지난 5.24 조치 철폐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지금 이제 이준 교수님이 그런 뜻으로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가 한 5.24 조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어나가자는 그런 쪽으로 북한이 집중적으로 이제 방향을 선회할 텐데, 그러다 보면 정말 핵심이 되는 북한의 핵 문제나 또는 북한 체제가 근본적으로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그런 대남인식, 이런 것들은 바꾸지 않고 오히려 전술적으로 남한이 거기에 또 말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냉정하게 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5.24 조치. 예. 아니죠. 제가 조금 개입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5.24 조치 해제 그런 것은 추호도 비양설 풍긴 바가 없고요. 이명박 정부가 아주 말하자면 임기 초기에 어떤 남북의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상황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대단히 경색되어 있더라. 경직되어 있었다. 그래서 예. 그 결과가 그게 덫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못 헤어나더라. 그 다음에 다음 상황이 오면 그거에 또 얹고 한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하니까 나중에 2010년에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이 비극적 말이죠. 예. 불행들이 막 일어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저도
저도 지금 현재 이번에 북한이 이렇게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온 것을 갖고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했다. 그걸로 가는 것은 저는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변화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또 조금 더 시간을 더 지켜보면서 그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하지만 북한이 어쨌든 이번 그 회담을 우리가 한 몇 달 한 거 아닙니까? 그 기간에 북한이 어떤 그 행태를 보여왔나 과거하고 판이하게 다른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미세한 변화라도 그것이 비록 전술적 변화라고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걸 선제적으로 또 더 많은 변화를 유인해내고자 하는 이런 그 적극적 해석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지금 표명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모종의 그 입구로 들어가는 그 무엇을 마련한 것 아니냐. 그러면 좀 열심히 해보시오. 그런 겁니다. 그림을 좀 더 이렇게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꼭 이게 남북 관계를 볼 때 이렇게 제가 다른 토론도 보면 꼭 남북 간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데요. 국제 정치에서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한 것이 주요한 측면도 분명히 있고 북한 측에서도 이번에는 합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 면이 있었고요.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시운도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국제정치 상황에서의 중국과 미국의 태도도 상당히 작용했다고 보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이번 합의를 추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정부가 뭐 이렇게 원칙과 신뢰를 주장하고 마지막에 유연성을 보인 것 그 상당히 뭐 잘했다라고 아까 평가를 했고요. 그러나 북한에서도 이번에 합의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란 거는 중국이나 미국이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작년에 출범을 했더라면 저는 아마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는 김정은이 정권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조금 원칙으로 했다가는 정면 대결까지도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금년의 시우는 김정은 정권이 이미 작년에 핵도 3차까지 이제 금년 2월까지 실험을 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의 군부까지 상당히 통치 기반을 마련해서 이제는 경제 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타이밍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고 그래서 북한으로서도 지금 외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개성공단 이게 파탄이 되면 마식령 스키장이고 뭐 낮은 선봉이고 뭐 외자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제적인 여건 자체가 북한으로 하여금 요번에 조금 고개를 숙이더라도 타협을 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걸 그 여건이 됐고요. 또 제가 더 크다고 말씀드린 건 중국이 계속 뭐 남북한 간의 정면 대결에도 중국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으면 배짱을 부렸을 걸 가능성이 컸다고 봅니다. 근데 중국이 딱 가로막고 남한하고 대화를 빨리 해라.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나가서 북핵 문제까지도 모종의 조치를 해서 육자회담으로 빨리 가는 조치를 해라. 그래야 중국에 방문하는 걸 받아들이겠다. 김정은이 오는 거를. 그런 정도로 압박을 가해주고 미국도 남한하고 대화를 잘 되지 않으면 북미 대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그림으로서 이 타결이 된 거다 그죠. 그러나 이러한 여건을 만드는데 박근혜 정부가 외교적으로도 상당한 균형적인 외교를 해서 이런 여건을 받는데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우리 정부가 좀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남북 관계에서만 이걸 그냥 당구장에서 당구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큰 그림에서 요런 지금은 북한이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타협이 됐지만 중요한 점은 향후에는 국제적인 여건이 변하면 다음에는 북한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서 향후에도 주도 면밀하게 국제정치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북한이 고개를 숙인 것은 맞습니까? 박 박사님? 지금 홍현익 박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 의견하고 아주 전적으로 일치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번 뭐 개성공단 합의라든가 기타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그 전에 저는 이제 좀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이수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잘못 지적하셨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 인식에 있어서 말씀하실 때 다강자 사건이 발생했고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강력한 원칙적 입장을 추구함으로써 덫을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강경한 대응으로 비춰져서 천안함 사건이라고 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그 얘기는 결국 해석하자면은 이명박 정부 스스로가 잘못해서 천안함 사건을 일으켰다라는 결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여지를 굳이 만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박항자 사건은 우리나라 관광객이 북한 땅에 갔다가 피격당한 사건이 우리 국가의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닐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조사를 요구했고 사과를 요구했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고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북한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다광자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혀 성의 있는 태도를 안 보였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압록강변에서 중국인들 3명이 밀무역을 하다가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네. 그런데 그 다음에죠. 근데 그때 북한이 어떻게 했냐면 사과하고 보상했어요. 사과하고 보상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마치 이명박 정부가 강경하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요구해야 될 것을 요구한 것이고 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말씀드리냐면 박근혜 정부도 역시 사실은 아시겠지만 보수 정부의 연속에 있고 이명박 정부가 기준으로 요구했던 기준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개성공단이 합의됐다고 해서 박근혜 정부가 잘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정부도 적어도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문제 그리고 천안함 사건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철저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면 지금 잘 됐지만 나중에 협상이 다른 사안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천안함 사건도 풀어야 되고 금강산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협상이 잘 안 돼서 타결이 안 됐을 때 그럼 박근혜 정부가 역시 또 잘못해서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이제 홍현익 박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원칙과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효과를 봤다. 두 번째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제 공조가 북한을 압박시킴으로써 효과를 봤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세 번째가 뭐냐면 북한 자체 전략적 노림수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데 제가 이걸 정리를 하자면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좀 더 시간이 된다면 논의하고 싶은 것이 결국은 이것이 국제공조를 통한 압박이든 박근혜 정부의 어떤 그 일관된 협상 방식의 주요든 강요된 선택에 의해서 북한이 태도를 바꾼 것이냐 네. 아니면 북한 자체의 전략적 노림수에서 바꾼 것이냐 이게 어떤 것이냐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실은 향후 전망이 상당히 엇갈릴 수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복합적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렇지만은 역시 중요한 것은 왜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이명박 정부로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까지 일관되는 것은 뭐냐면 대북 정책에 대한 일관된 원칙과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것이 효과를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이는 뭡니까? 어떤 차이를 말씀하신 거죠?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차이는 뭡니까? 이런 차이가 있죠. 원칙과 기준을 적용한다는 데서는 동일하지만 예.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사실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걸 주장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인 측면이 아닌 보다 기본적인 개념에서 신뢰관계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명박 정부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비핵 개방 3천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 북한에게 비핵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그 다음에 개방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3,000달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한 차례 한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먼저 내걸었다라는 점에서 이 남북 간의 대화가 처음부터 잘 풀려나가기 어려운 장애를 만들었다는 측면이 있죠. 네. 그렇지만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당연히 비핵화를 추구하고는 있지만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구축하고 남북 관계의 정상화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비핵화도 함께 풀어가겠다는 차이가 있죠. 예. 예, 제 생각에는요. 반론도 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아니 이제 그렇게 소장님에 대한 반격이 있었으니까 발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말을 하지 않은 걸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내가 이제 이명박 정부 초기에 5년 전 여름에 말이죠. 이제 어떤 금강산에서 상황이 발생했다. 네. 그 상황을 조금 유연하게 해석했으면 남북 관계를 이렇게 저렇게 그때 이명박 대통령도요. 예. 그 바로 사건이 났을 때 8.15 경축사로 갔습니다. 그렇죠. 아마 제 기억에 맞습니다. 국회 국정연설하러 가셨죠. 그 안에 아주 화려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화려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도 거기에 그 정부도 그 어떤 상황에 너무 깊이 이렇게 침몰되지 않았으면 이런저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막 그렇게 아주 제가 볼 때는 경직되게 해석했거든요. 제가 한 가지 꼭 이 문제는 이제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박광지 피격 사건은 순전히 남북 간의 그다음 관광지에서 그다음에 북한의 군인이 관광객을 해서 총을 쏜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등 뒤에서요. 이게 등 뒤건 앞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사망을 했는데 예. 이게 순전히 남북 간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명박 그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면요. 북한한테 따져야죠. 군사회담을 하자, 나와봐라, 진상이 어떻게 됐냐, 규명을 하자, 사과를 해라,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이런 것은 좀 등한시하고 이걸 막 국제무대에 갖고 가요. ARF에 갖고 와서 의장 성명을 채택하는데 이걸 넣자.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볼 때 남북관계라고 하는 중요한 우리 한국 외교의 그 끈을 놓아버리고 대신 엉뚱대 가가지고 엉뚱대 가서 우리 동네에 조그마한 일이 일어난 것을 좀 중대한 일이죠. 사망을 했으니까 우리 동네에 중대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저 어디 군에 가가지고 군의 시에 가서 막 시의회에 가서 우리 우리 동네에 무슨 이걸 레졸루션을 채택하자 하는 거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그 원칙과 이런 걸로 일관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천안함이 왜 나오고 아니 근데 교수님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박광자 씨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각종 남북 채널을 통해서 이미 거기에 대한 그 진상조사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 계속했죠. 그다음에 그것 이후에 병행해서 사실 국제무대에서도 그러한 사건을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남한이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대화 그런 문제에 관해서 도외시하고 국제무대로 달려갔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럼 제가 질문을 역으로 하나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압록강변에서 그 중국 사람이 그것도 범죄 행위인 밀무역을 하다가 죽었는데 북한이 맨날 우리 민족끼를 외치는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배상까지 했는데 왜 그럼 우리 민족끼를 외치는 사람들이 같은 동포인 그 사람을 관광 온 사람을 써놓고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나 재발 방지도 안 합니다. 그 문제는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만 다시 토론으로 돌아올까요? 제가 지금 기억이 확실치 않아가지고 그 팩트를 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우리 대선 전에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 밝혀진 사실 하나가 저쪽에서 공식 문서로 사과문을 준 것으로, 그다음 재발방지 약속을 준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확실치 않아서 제가 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우리 토론 진행을 위해서 아까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레에 빗대는 거, 그리고 한쪽 축은 안 보고 한쪽 축은 소위 지속적인 대화인데요. 저는 사실상 이거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박병광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진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히 좀 깨질 수 있는 신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이걸 잘 관리를 하고 잘 보내줘야 되거든요. 네. 문제는 지난 정부에 이 두 개의 수레바퀴 안보축하고 대화축이 다 구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됐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은 신뢰는 결과가 돼야 되는 것이지만 그 과정은 인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7차 회담까지 갔던 것은 남북 실무회담이었던 망정 상당히 중요한 패턴을 그다음에 중요한 남북관계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즉 이것이 잘 진행이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세한 여기 그 회담의 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결국은 이것을 제도적 장치를 해서 남북관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것들을 공동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반대 진영이든 아니든 간에 이건 우리가 잘 양육을 해서 잘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인식이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라고 먼저 우리가 대화를 우리끼리 이렇게 갑론을박을 해버리면 우리 국내 정치에서 이게 신뢰 프로세스가 이륙하기 전에 추락이 돼버립니다. 저는 그것은 상당히 우리 스스로가 지금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북한의 인식은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를 우리가 사전에 우리의 주관을 가지고 판단하기 전에 만나봐야 알죠. 만나봐야 알고 그리고 나서 서로 상호 확인을 해야 저 사람들 믿을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MB 정부와 지금 정부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좀 약간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남북관계 정상화는요 국방부가 주도하면 안 됩니다. 통일부가 주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번 7차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우리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았었지만 계속 통일부가 큰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남북관계 정상화 큰 조작하라고.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정부가 제의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면 되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희망사항을 여쭌 게 아니라 전망이요.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석 때를 원했기 때문에 이게 실무 차원에서 한 달 정도 소요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 신뢰 프로세스의 가장 중요한 맹점이 도발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워드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인도적 지원한다는 것이고 인도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이산가족
그 당사자분들이 곧 돌아가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도적 관점에서 정착은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북한이 어떻게 나와? 예. 이제 한 가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개성공단 정상화 이 문제가 이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주는 중요한 함의가 하나 있다면 사실 그 개성공단 사태가 이제 북한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철수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박근혜 정부의 기본 입장은 사실 좀 진통이 따르더라도 남북 관계를 좀 제 궤도에 올려놔야 되겠다. 과거에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나쁜 뭐 병폐가 있었다면 이 기회에 이거를 바로잡고 좀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인내가 필요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남북 관계를 구조조정을 해서 좀 리셋해서 제대로 된 궤도에 올려놔야지 남북 관계의 기초를 다지고 체력을 다져서 보다 좀 지속 가능한 건강한 남북 관계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은 진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진통을 통해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잘 키워나가야 될 그런 그 과제가 우리한테 놓여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 이 자리에서 공유되는 문제지만 사실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할 때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비유컨대 북한과의 대화 이 과정 전체를 등산할 때는 이 등산 오르막길보다는 하산하는 거에 비유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등산할 때 하산할 때 더 많은 부상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방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의 전략 우리가 그 속은 알 수는 없습니다. 뭐 10개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개 사람 속은 잘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의 기본적인 전략을 바꾸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경계감, 방심함이 없이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시켜 나간다면 지금보다 한 단계, 한 발 한 발 남북관계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놓고서 뭐 북한이 고개를 숙였다 이제 그런 표현들도 있지만 그런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북한이 생각을 좀 바꿨다 하는 쪽으로 좀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보다 이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합의가 좀 의미가 있다고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뭐 며칠 날 개성공단 재가동한다 이렇게 못 박지 않은 걸 잘못됐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제 남북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또 논의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 지금에서 논의에 대해서 타결돼야 될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지금 피해 보상도 논의해야 되지, 뭐 통행통신 통관 문제도 해야지, 재가동 문제도 논의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유 교수님께서 북한 아직도 정책을 확실히 변했는지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우린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남북 공동위원회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되면서 거기 위원회 구성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인지 예. 또 거기서 삼통 문제 정말로 여기 합의문에 나온 대로 정말 아주 간소화하고 편리하고 인터넷도 사용하고 이 핸드폰도 쓰게 해줄지 예. 하나하나 보면 됩니다. 물론 개성공단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날짜 딱 못 박아서 무조건 딱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측면은 있다고 보는데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태도를 계속 관리가 된다는 거죠. 하죠.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요번에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 경축사에서 제가 중요한 우리 정부의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이제 탐지를 했는데요. 뭐죠? 대통령께서 지금까지는 아까 우리 전 원장께서 얘기하시듯이 평화 지키기에 상당히 전념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3, 4월 달부터 북한이 그냥 뭐 전면전을 불사한다 막 그렇게 하니까 안보가 훨씬 중요했죠. 지키는 거, 평화를 지키는 게 중요했는데 요번에 경축사에서 평화를 지키는 거를 넘어서서 평화를 만들기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DMZ 평화공원 구축 뭐 이런 거 다 결부된 건데 네. 평화는 단순히 지키는 건 기본이고 평화가 없을 때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때는 거의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벌써 임기 출발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평화 만들기를 한다. 이게 그리고 그 기본이 상호 신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으로 뭔가 창조적으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네. 창조적인 건 개성공단이 이게 잘 되면 다른 데 또 경협을 하는 거 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금강산에서부터 원산까지 북한이 관광지대 만드는데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고 낮은 선봉에도 투자할 수 있고 결국은 외연을 넓혀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유 교수님 걱정하시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너무 걱정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이게 7차까지 회담을 하면서도 북한을 잘 관리했지만 예. 이 남북 공동위원회와 이런 그 평화 만들기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북한 관리 이걸 하다 보면 남북 관계에는 잘 될 수 예. 있을 뿐 아니라 북핵 문제까지도 저는 지금 그 네, 길을 얘기는 열릴 수 있다. 정 원장께서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예. 지금 평화공원에 관한 얘기가 나왔죠. 네, 평화 그렇습니다. 만들기라는 부분. 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평화 만들기의 내용과 평화공원은 어떤 그 구성인가요? 예, 그 평화 지키기는 이제 우리 홍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억지를 바탕으로 이제 안보에 국내에 관한 문제고. 튼튼한 네. 안보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평화를 지켜나가는 거고, 평화 만들기는 이제 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서 북한의 남북 간이 이제 서로 대화 협력을 통해서 이제 관계 개선을 해 나가면 아무래도 긴장이 완화되고 여러 가지 협력의 그 저변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 자체가 하나의 그 평화 만들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평화공원은요? 평화공원은 그러한 그 평화를 만들기 하나의 대단히 구체적이고 상징적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만 자세하게 그 예. DMZ의 구성이 될 평화공원은 네.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정부에서 이제 구체적인 시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DMZ 특정 부분을 이제 무장 해제를 시키고 여러 좀 지뢰 작업 같은 것도 하겠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지역을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평화공원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이 분단의 상징이자 남북한 간의 군사 대치의 상징인 특정 지역을 평화의 지역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네. 우리 특정 국민들에게 지역을, 또 예. 북한 동포들에게 주는 어떤 그 메시지 또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네. 그 규모는 아마 처음 시작할 때 작을지 몰라도 그것이 창출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외교적 또 이런 심리적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예.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이 DMZ 자체가 특정 지역이 이제 평화공원을 만들게 되면은 뭐 군사력 또 철수를 해야 되고 또 비무장 남북 그야말로 모두 철수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비무장지대를 특정 지역 그 비무장지대를 그 비무장이라는 그 말에 걸맞게 비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자체가 남북한 간의 군비 통제, 군축의 또한 상징적인 하나의 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하나의 단초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점진적으로 넓혀나가는 것 자체가 신뢰 프로세스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예. 그 점진적인 기능적인 철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올까요? 예. 뭐, 이 문제 아무것도 끼워드릴게요. 제가 예. 좀 개입을 하겠는데요. 이제 평화지대 문제입니다. 예, 예. 이제 DMZ 평화공원 이 문제는 이제 사실 그 기왕에 우리 철원이랄지 지금 이제 현재 막 그 지자체 신청하고 있는 그런 고성이랄지 또 화주랄지 이런데 그 생태 평화공원 이런 이름으로 이런저런 시설들이 있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남북 관계에서 보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작고하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김정일 위원장이 제의해서 이게 합의문에 들어 아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프로젝트인데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일이 아직은 손상류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특별 소행원인데도 그걸 감지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구상이요. 이제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추진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 기능적 여러 가지 이제 협력을 할 때, 말하자면 개성공단에 하나 점을 만들고, 또 금강산에 또 점을 하나 만들고, 또 이제 북방 쪽으로 뭐 낮은 선봉을 하고, 신의주를 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점을 만들고 또 지금 이제 그 평화공원이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점 아니겠습니까? 그 점선론에 의하면 그 새로운 하나의 점을 만드는데 이제 그 점이라고 하는 것이 선으로 연결된다. 이런 좀 문제의식을 나는 가졌으면 좋겠고 또 그런 선이 연결되었을 때 또 면을 넓혀서 북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과거에 기능주의적인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했을 때 구상했던 그런 그 금강산 관광은 왜 그렇게 했으며 또 개성공단 왜 또 그렇게 됐으며 하는 그런 문제를 좀 큰 그림 속에서 접근하고 추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제가 말씀 하나 드릴 텐데요. 아까 제가 걱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토론을 돌리지 말고요. 평화지대 얘기를 갈까요? 아니, 그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평화지대로 가겠습니다. 그 전에 평화지대 가기 전에 제가 아까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반론을 하나 할 텐데 우리가 이 개성공단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남북 관계를 그러니까 평화지대로 가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북한이 만들어놓은 일종의 그 함정이에요. 뭐냐면 평화지대가요? 평화지대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만드는 것조차도 일종의 함정이다. 북한의 함정이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이 한반도에서 핵심되는 것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해서
그 핵 보유 국가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핵 능력을 발휘해 나가겠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고 이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북한은 이것을 시석시키기 위해서 개성공단 문제 멀쩡하게 되고 있는 개성공단을 파탄시켜놓고 그것이 해결되면 뭔가 큰 진전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해놓은 것이고 판문점 지대 포함해가지고 이 지금 뭐 고성이든 파주든 DMZ 세계평화공을 만든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우선순위냐? 아니면 북한이 지금 개발한 핵을 가지고 남한을 위협하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냐? 저는 당연히 우선순위가 핵 문제에 집중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같이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데 남북 간에 한반도에서 지금 상황은 이제 개성공단이 해결됐으니까 이산가족 문제하고 이산가족 문제 되면 DMZ 세계평화공원 만들고 그러면 한반도 상황이 갑자기 평화적으로 분위기가 간다.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던 분위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개성공단 문제를 국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5.24 조치에 의해서 제재하고 있는 북한의 제재, 또 유엔에서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 이 문제를 남한 스스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답부 없이 마구 지금 속도를 내려고 하는 분위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따져보고 나가야지 이것을 정말 브레이크 없는 쪽으로 자꾸 논란을 확산시키는 것 저는 그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제재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문제 제가 그거 좀 토론해볼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차이도 말씀하셨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이 북한이 핵실험도 하고 하니까 여기 대해서 또 천안함 연평도 도발하니까 이게 제재로서 해결한다라고 했는데 해결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근데 제재도 분명히 북한을 압박하고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그것이 제재 일변도 때는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뒤를 봐주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 개발 우리도 용인 못한다라고 어느 정도 선을 걷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동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뭐 그들의 일종의 꼼수로 이렇게 철수했다 다시 돌려놓은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중시하는 부분은 7차까지 회담을 하는 도중에 우리 정부는 입장을 고수했고 원칙을 계속 지켰고 그런데 우리는 뭐 글쎄 개성공단 닫아줬다 이런 각오를 보였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거의 사정하다시피 다시 합시다 해서 결국은 합의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볼 때 제재도 분명히 좋은 수단이긴 한데요. 제재를 해야만 북핵 문제가 풀린다는 유 선생님이 지금 전제를 하시는데 저는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홍 박사님 그것이 아니라 제재뿐 아니라 아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제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풀어야 합니까? 기존의 제재는 계속 유지하는데 개성공단 같은 건 양립하기 어려울 텐데요. 아니 제 말 끊지 마시고 개성공단 같은 거는 제재에 해당 안 되는 겁니다. 금강산도 그렇죠, 지금 5.24 조치하고 양립할 수 있을까요? 5.24 조치는 이건 천안함과 연계된 거거든요. 지금은 그렇지만 국제화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걸 이렇게 다 끊어서 제가 저 사람 무슨 얘기를 했나 이렇게 돼버렸는데 중요한 것은 제재와 대화 설득이 병행될 때 북한을 움직인다는 거죠. 마치 유 선생님이 얘기하신 건 제재를 마치 좀 풀어주면은 오히려 제재만 풀어주는 북한의 압박을 벗어나게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제재는 제재대로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다른 것은 제재는 계속해서 국제 제재에 같이 가지만 북한을 대화로 끌고 나와서 북한이 핵을 가져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려줌으로써 핵도 궁극적으로는 포기시키려고 하는 게 궁극적인 아이디어에 있는 거고요. 지금 핵 문제는 그냥 도외시했다 그러시는데 그건 아닌 거. 제가 마치 정부를 대변해 주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개성공단부터 풀어서 남북 대화를 하고 금강산도 그 북한을 설득해서 이 국제 협력 부분의 가치를 느끼게 해서 국제 대화로 끌어나가고 육자회담까지 끌어나감으로써 북핵 문제도 간다는 것이 정부의 법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우선순위만 바뀔 뿐이지 결코 북핵 문제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북한의 꼼수에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개성공단에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북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고개를 숙인 것도 개성공단의 900억 원 1년의 가치가 크고 5만 3천 명의 근로자가 소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제재는 하되 개성공단 같은 거 철원이나 다른 데 하나 더 마련하면 북한은 우리한테 더 꼼짝 못할 수도 있다는 이런 역발상도 필요하다는 거죠. 박 박사님 여쭤볼게요. 지금 5.24 조치를 포함을 해서 국내에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과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평화 만들기라고 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아마도 이제 진전 여하에 따라 좀 고민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제 남북 관계가 발전해 나가고 또 상호 협력의 단계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오이사 조치라고 하는 것은 압박과 제재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화해와 협력으로 가다 보면은 압박과 제재라고 하는 지뢰를 놓고서 사실 그 선을 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이 지뢰에 대해서 내지는 뭐 이 박아놓은 못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이 오겠죠. 그렇지만 그 전에 사실은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현 상황을 잘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평화 얘기라든가 아까 사회자께서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나 DMZ 평화원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충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이산가족 상봉은 아마 좀 더 쉽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상호 합의가 좀 쉬운 면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8.15 경칙사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DMZ 평화원 두 개의 문제를 동시에 거론하셨는데 상당히 뭐랄까 이것이 아주 절묘한 제안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양측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쉽게 합의될 수 있고 합의되면 쉽게 또 빨리 추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DMZ 평화공원 문제는 사실 이게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많아요. 네. 따라서 우리가 개성공단의 모멘텀을 이산가족으로 가져가고 또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남북의 신뢰를 쌓아가면서 DMZ 평화공원이라는 중장기적인 목표로 또 이 모멘텀과 추동력을 가져가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이 가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오이사 조치라는 제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할 단계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교수님께서는 생각합니다. 덫이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죠? 예, 제가 그 생각하는 건 왜냐하면 북한의 우리 진정사고 우리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뭐 북한이 어떤 김정은 생각도 있고 북한 체제 전체적인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생각을 판단하는 건 결국은 실체를 놓고 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북한에서 지금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표하는 내용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개성공단 문제는 자기네들이 남북한이 같이 이제 앞으로 문제를 푼다 해서 뭐 비슷하게 이제 상황을 전개했는데 이걸 토대로 해서 가는 것은 결국은 제재 조치를 해자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통해야만 모든 것이 다 앞으로 진전이 될 수 있다. 이거 하나고 또 하나는 북한이 지금 헌법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당의 유일사상 또는 유일체제 황기 10대 원칙 김정일 사망하고 39년 만에 다시 만들었는데 여기에도 역시 핵무기를 아주 그냥 그 체제에 수령이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로서 규정을 해놓고 그 안에는 모든 그 나머지 이론은 복종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체제. 이것이 바로 북한의 실체인데요. 어떻게 이 상황을 우리가 해결하는데 어떻게 보면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고 낙관적으로 북한이 이제 뭔가 정책을 바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북한이 나올 것이다. 예. 저는 그 부분을 경계하자는 최 것이죠. 교수님? 제 소견으로는 유월 교수님 말씀이 어느덧 맞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타결된 상황에서 모든 것이 낙관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DMZ 평화공원을 만들겠다고까지 온 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쯤 되면 이제는 정치적 선택밖에 안 남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북 간의 대화 단절은 유지를 계속하면 그 비용은 결국은 남한이 우리가 부과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재 국면으로만 가게 돼도 역시 한반도의 안보 안정 구도는 그 비용 역시 북한보다 우리가 더 피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세계화된 국가이고 우리가 더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대외 이미지는 더 우리가 더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투 트랙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죠. 지난 정부의 실책이라고 하면 실책인데요. 원 트랙을 너무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고요.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2008년도 이후에 개최되지 못한 6차 회담 같은 것은 지속을 시키는 것이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회담했었을 때 6차 회담 나왔고요. 그다음에 북한하고 중국하고 회담했었을 때 6차 회담 나왔고요. 북한이 러시아 가서 6차 회담 이야기했고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6차 회담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외교부의 6차 회담 대표는 여기저기 외교하시면서 6차 회담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거든요. 지금 무엇이냐? 지금 6개월밖에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됐고요. 핵실험과 같이 출범한 정부고요. 그리고 개성공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미시적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투 트랙을 계속 유지해서 6차 회담 부활시키면
결국은 그러면 DMZ에서 공원 만들자는 것이 결국은 그냥 허튼 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태생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정부고요. 더군다나 이게 어떻게 보면 보수적 색채를 상당히 강하게 띈 정부여서 비관적으로 봤었지만 중도 정책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대통령께서 어떤 정책적, 정치적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뢰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화할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교수님 갔다가 넘어갈게요. 예, 교수님.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그 북한 핵 문제가 대단히 위중하죠.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또 이제 비핵화에 대한 우리가 이제 아주 공유된 그 인식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더불어서요. 근데 이제 저는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책을요, 이게 뭐 좋은 보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라고 봅니다. 그 비핵 개방 3천을 내그런 정부 아닙니까? 근데 비핵에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5년 동안에 북한의 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강화되고 있죠. 핵실험 2번은 말할 것도 없거니요. 예. 다른 뭐 WMD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핵이 완전히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한테, 차기 정부한테 어마어마한 비핵화의 과제를, 고난도의 과제를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안보를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이명박 정부 때 안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안보도 엉망이 된 거 아닙니까? 안보도 엉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좀 평가한 가운데 새로운 정부로 하여금 안보도 열심히 하고 또 남북 관계도 열심히 해보고 비핵화도 뭘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우리가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핵화 문제는요, 제가 조금 뒤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비핵화 문제는 우리가 비핵화를 해야죠. 그 비핵화, 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것이 빠르다, 금강산 관광도 하면 안 된다, 그럼 오해사 조치는 절대 건드릴 수도 없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비핵화 문제는, 핵 문제는 남북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의 재개, 이런 것들은 개성공단의 또 계속 발전, 이런 것은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핵화 과제는 미국이 나서야 되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그 문제는 지금 이제 중국도 상당히 전향적이고 또 북한도 육자회담에 돌아오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인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또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지난 미중 정상회담, 정리 좀 부탁드릴까요, 소장님?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강한 말이죠,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의 공유된 목표다.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천명을 했기 때문에 육자회담을 재개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이번에 그 개성공단 그 정상화를 계기로 해서 이제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1년의 제한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북한 핵 문제를 너무 도외시하고 너무 낙관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부야말로 북핵 불용을 제일 원칙으로, 외교안보의 제일 원칙으로 삼고 있고, 대통령 자신께서도 여러 차례 우리는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정부보다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북한 핵 문제에 또 진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북핵 폐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과거 정부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한쪽으로 해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외교적, 또 억지태세 확립을 위한 군사적인 노력도 하지만, 동시에 남북관계와 대화, 협력 차원의 트랙도 같이 굴려나가겠다는 것이 역시 신뢰 프로세스 두 축이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가지를 해나가겠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기에 병진 노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남북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고 북한의 생각을 바꿔서 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는 이런 두 가지 트랙을 같이 굴려나가는 것이고요. 이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냉전 시대에 우리가 냉전 구도화에서 남북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지금 탈냉전 시대에서는 우리는 지금 대북 국제 제재 구도화에서 지금 남북 관계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5.24 조치의 말씀들 하시지만, 사실 5.24 조치가 우리 정부에서 이제 해놓은 조치라서 우리가 정부에서 결정한다면 여러 가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 국제 제재입니다.
북한의 그 3차, 3차례에 걸친 핵실험, 또 4차례에 걸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예. 중충적으로 지금 대북 경제 제재, 가 이제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제재는 우리가 주어진 조건 하에서 그러한 조건 하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교류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그 건설적이고 보다 확대된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제재가 풀려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된다. 거기에 기결점으로 이제 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고민이 되는 대목은요. 네. 결국 우리가 주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북한을 동참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방법이 또 나와야 되겠죠.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는 것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가기 위한 것도 우리의 노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예. 지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저는 좋은 구상이라고 이제 보는 게 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신뢰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선의훈안 그래서 쉬운 일부터 해서 합의하고 지킴으로써 그 이행이 될 때 신뢰가 서로 생기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 개성공단 합의가 그런 측면에서 이 합의가 잘 됐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잘 이행되느냐는 남북 공동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부터 지금 월요일날 이제 다음 주 들어가면 이 이산가족 상봉 제가 보기에는 응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는 지금 판문점 연락 채널이 지금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제 열리니까 아마 모종의 제안이 오는데 단지 이산가족 상봉은 뭐 좀 그 비료나 뭐 그 식량 지원을 달라든지 아니면 금강산 관광하고 같이 얘기하자든지 이런 조건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 자체는 전 받을 거는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남북 공동위원회 이것도 이게 구성부터 지금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협의가 돼야 됩니다. 지금 합의대로 하면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다가 정면 대립 때문에 다시 만나자는 거거든요. 네. 이러니까 이런 거부터 하나하나 신뢰가 개성공단이 남북한이 8월 14일 날 했는데 10월 1일 날 드디어 기계가 막 돌아간다. 이게 이런 데서 신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산가족 상봉 약속했는데 추석을 전후해서 또 만났다. 그러면 좀 더 어려운 것도 한번 시도해보자. 그러면 금강산 관광이 그 박광자 씨 피살 사건 때문에 안 됐는데 그렇다면 여기 걸림돌은 뭐였냐? 유익 장관이 지난번 대북 강경책을 했던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통일부 장관도 금강산 관광 문제에 마지막 한 조건만 남겨놨거든요. 사과 이런 거는 접어두고 미래의 관광객들에 대한 확실한 신변 보장과 재발 방지만 하면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는 좀 더 유연하고 균형 정책을 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재발 방지만 약속하면 금강산 관광 재개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금강산 관광도 북한이 요 개성공단 재개나 이런 과정에서 성실성만 보인다면 재개 쪽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남북 관계가 상당히 잘 될 가능성이 저는 크게 보는 쪽에 저는 속하고 싶습니다. 예. 네. 자, 그 방청객의 말씀을 듣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 홍제동에서 온 이재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남북한 간의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최근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현재 개성공단이 타결이 되어서 상당하게 남북 관계는 향후 탄력을 좀 받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서로 기싸움을 하기보다는 이제 남북 관계 채널을 유지하면서 대화로서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이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 북한도 이번 7차 협상에서처럼 진양적인 태도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는 서로 신뢰하고 물론 이제 신중한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좀 유연성 있는 대화로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가 좀 유지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 중에 유연성 있는 대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상당히 참 포괄적인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원칙을 좀 더 풀어간다라고 하면 어느 범위까지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큰 원칙에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대화로서 서로 상대방을 그래서 접점을 서로 찾는 데서 서로 동의가 된다면은 네. 강론 부분에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 원칙과 조금 배치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강론 부분은 좀 유연성 있게 네.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예컨대 금강산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은요. 사과와 재발 방지라고 하는 마지막 어떤 원칙을 놓고 봤을 때 사과 부분은 양보할 수도 있다. 혹시 이렇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전 정부에서도 논의가 좀 됐던 부분인데요. 예. 그 앞에서도 패널 분들도 얘기했지만 재발 방지 부분이 서로 간에 어떤 접점을 찾는다면은 네. 그 해결 방법도 그에 대해서 좀 잘 풀릴 수 있다고 좀.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이요? 마이크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도봉에서 살고 있는 박종길이고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우선 그 박근혜 정부의 첫 작품인 개성공단 정상화를 국민과 더불어 환영을 합니다. 예.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이 긍정적으로 풀려나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패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안보 측면에 있어서 네. 그것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말씀이시죠? 안보 측면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과거에 금강산 그 박왕자 사건이 있었을 때 예. 우리는 그것을 꼭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과거에 그 정부가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그걸 받지 않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그건 잊혀져 버린 것이 되고 재발 방지만 되면 열겠다. 이것이 MB 정부나 지금 현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그런 정책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튼튼한 안보가 없이는 사실상 그들 집단을 어떻게 믿고 또 진행을 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과까지 받고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저는 그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 그 상황 변화의 논리에 따라서 그것이 바뀌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상 정상끼리 이야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MB 정부에서 반드시 사과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못 받았단 말이죠. 네. 그럼 박근혜 정부도 MB 정부의 계승 차원에서 그것을 받지 않고 유연성 있는 대화 속에서 금강산 개발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 건 좀 국민의 입장에서 네. 못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다시 돌아가도록 네네. 할게요. 가령 남북한 간의 어떤 그 관계가 경직이 된다면 예. 그래서 생길 그 피해는 북한보다는 우리 쪽이 더 크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훨씬 크다고 봐야죠. 예. 우리가 훨씬 클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의 그 경제 정상화 대무를 해가지고 북핵 문제까지도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북핵 문제의 해결은 우리 남북 관계 그 정상들만이 해결될 것이 아니고 미중 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야만 그 북핵 관계가 해결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북핵 관계 해결 문제에 있어서도 안보와 경제 양측 측면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그 국민의 목소리도 약간의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죠? 남북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어쨌든 남북 문제를 풀어가면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 동북아 평화협력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관계도 이 남북 문제를 풀어가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토론 시작해볼까요? 예,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가 개성공단의 일종의 사시적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사시적 측면? 그러니까 사시, 눈을 잘못 보고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본 게 잘못 그러니까 사실은 개성공단은 오이사 조치에서도 예외 조치였고 예.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나서 우리가 상황이 긴박했을 때 북한이 멀쩡하게 그런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우리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북한이 돌연 중단시켜버림으로 해서 이것이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다시 돌리고 가지는 박근혜 정부의 일정한 정도 성과가 있다고 하지만 거기서부터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북한이 변화했으니까 계속해서 나가자. 저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도 북한은 정전 60주년 얘기하면서 이미 한반도의 모든 그 평화적 질서는 다 깨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 호혜적인 그다음에 시혜적인 차원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거 미국이랑 이제 맞상대를 해야 될 텐데 남한은 가만히 있어라. 이 주장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성공단이 다시 원상복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상 나가는 조건에서는 북한이 일정한 정도 핵에 있어서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해서 최소한 9.19 공동선언에 입각해서 육자회담이 나올 때 그때 가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추가적인 교류 협력을 논의해야지 지금 이런 상황은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 북한이 제대로 남북관계를 하고 우리가 또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해서 남북 간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자라고 한다면 한반도에서 정말 중요한 이 안보, 또 이 안보는 국제사회가 같이 공조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한 축을 허무는 그런 우를 범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사회자께서 방금 전에 이제 그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또는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국제정치적 협력이 중요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동북아 평화협력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뭐냐면 이제 우리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이제 5월 8일 날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 상원 연설에서 이제 말씀하셨고 이른바 또 다른 이름은 이제 우리가 보통 서울 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이걸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그 내용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이제 남북 관계 발전과 동아시아, 동북아 차원에서의 다자 협력을 함께 동시에 병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런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이제 예를 들면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유럽에서 있었던 헬싱키 프로세스를 이제 모델로 삼은 것인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이제 뭐냐면은 재난 구조라든가 이런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시켜가지고 그 발전적 단계로서 비핵화라든가 이런 안보 이슈까지 같이 다루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싱키 프로세스와 좀 다른 점은 뭐냐면 헬싱키 프로세스는 처음부터 주요 안보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차별적이긴 하지만 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좀 더 남북 관계 발전 차원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한 축을 주장하고 있다면은 국제 협력적인 측면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저는 이제 재밌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잘 작동이 되면은 결국은 한반도와 지역의 갈등 구조를 완화시키고 그 벽을 넘어서 비핵화까지 우리가 같이 추동해 나간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남북관계 발전이나 또는 비핵화라든가 이런 걸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국제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또 홍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공단이 합의가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한중 정상이라든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한 또는 이러한 국제 공조도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도 상당히 중요시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박병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 소위 가칭 서울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유사한 사례로서 헬싱키 프로세스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약간 좀 제가 알고 있는 팩트하고 좀 다른 거고, 이것이 사실상 서울 프로세스에 상당히 중요한 합의가 있다고 봐요.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정확하신 부분은 소위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정치적인 영역으로 협력하자는 거 일종의 프로세스를 강조한 건 사실인데요. 69년도에 소위 유럽 안보회의 결성하면서 이것이 1975년도에 헬싱키에서 이제 최종 협정을 맺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 존재했던 영토를 인정을 하고 거기서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동서 진영에서 다 하는데요. 그 시대의 시점으로 가면 상당히 냉전이 처음에 했었던 시기입니다. 처음에 쓴 시기에 서로 상호 주권을 인정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 정치 체제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권 개선 방안으로서 상호 교류하고 그러니까 공산 진영에 있었던 유태인들의 이민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기억으로는 1976년도, 그러니까 70년대 협약 맺고요. 70년도 소련에서 유태인이 한 1600명 서방 진영으로 이민이 옵니다. 지금 여기서 함의는 뭐냐면요. 서울 프로세스가 반드시 헬싱키 프로세스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이질적이 있는 것이 있지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주창을 하셨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한반도 안정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재난구호 같은 비전통 기능적인 것은 계속 하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시 늘 봉착하는 문제거든요. 이 지역에서 영토 문제라고 할지 역사 문제라고 할지 그리고 결국은 서로 상호 정치 체제를 인정하느냐 아니냐 이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늘 우리 남한과 북한 거기서 부딪히는 문제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재반 사항이 좋아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북한 문제도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일본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이고요. 중국이 가장 빠르게 세상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 가장 옆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핀란드하고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비슷한 함의가 있기 때문에 큰 비전을 제시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그 수레에 채워 나갈 건지는 정말 지도자의 정치적 선택과 함께 그리고 남북한 문제, 한반도 안정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변국이 동참할 수 있다고 최 교수님 말씀 중에요. 지금 남과 북이 적어도 서로의 체제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문서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국제정치 체제에서 그렇고. 아니, 현실적으로도 우리 남한이 북한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나요? 그건 해석에 따라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정을 안 하신 분들의 논리는 우리나라 헌법 조항을 보고 그런 것이고요.
인정을 하신 분들의 주장은 지금 2차례 정상회담했고 유엔에 동시 가입 상황이고 국제 무대에서 각각의 대회 각각의 그 국기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2개 국가가 존재하느냐 1개 국가가 존재하느냐는 그 진영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요 서울 프로세스를 한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 내부에서 정리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첨언을 드리면 이제 제안을 할 때 이제 뭐 유럽 쪽에서 이제 헬싱키 프로세스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언급은 되었지만 그것이 뭐 헬싱키 프로세스를 동북아 지역에 그대로 복사를 한다든가 그대로 적용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헬싱키 프로세스가 작동하던 1970년대는 그 지역에서 그 시대적인 맥락이 있었고요. 지금 우리 정부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얘기하는 이 시점, 21세기 초의 이 시점은 우리 시대에 우리 지역의 특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비교를 한다면 다자 간에 이렇게 협력을 해나가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머물러야 될 것 같고요. 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기본적인 취지는 이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가 많은 경제 협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해서 이런 뭐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특히 이 군사 안보적인 차원에서 이 다자 간의 대화 협력의 그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제 협력과 안보 이런 협력 간에 상당히 그 불균형이 존재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하는데 중요한 그 요인, 구조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 이쪽을 좀 올려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박근혜 정부가 이제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북핵 문제 관련돼서는 육자회담 다시 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자회담 안에 실무 그룹들이 있었고요. 실무 그룹 안에서도 동북아 평화 구상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실무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뭐 안보적인 차원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다만 이런 그 비경제적인 분야에서의 다자 협력 자체가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일단 이 지역의 나라들이 모여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가장 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동의 이익이 존재하는 영역에서부터 하나하나 협력을 해나가면서 신뢰를 구축하고 그 저변을 넓혀가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력이라든가 기후 협력이라든가 에너지 협력이라든가 초국가 협력, 테러 등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공공재를 이 지역의 공공재를 발굴해가지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협력이 물론 여기도 북한도 동참을 합니다. 우리도 북한을 초청할 것이고 북한의 동참을 바라게 될 것이고 북한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북한의 어떤 변화를 이루게 되면 역시 또 이것은 북한의 변화로다가 직결이 되고 또 북한의 변화가 직간접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차원으로 이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육자회담을 대체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육자회담과 병행해서 추진될 것이고 차이가 있다면 육자회담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은 뭐 지역 간의 다자 안보 협력이라든가 뭐 관계 정상화라든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구도라면 원장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바깥에서 이제 핵 문제 해결 쪽으로 들어가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일본의 우경화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독도 문제에 대한 야욕, 센카쿠에 대한 문제, 우경화 문제, 역사 문제. 과연 그들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역시 여기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것, 모든 나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합의하고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과 뭐가 가능할까요? 근데 일본이 우경화를 된다고 하더라도 잠깐만요. 이제 뭐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권 문제라든가 또 우리가 양자 간에 걸려 있는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들을 초기 단계에서 논의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은 제쳐놓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먼저 협력할 수 있는 것은 뭐 원자력 안전이라든가 원자력 그 안보 협력 같은 것은 뭐 2012년도에 서울에서 뭐 핵안보 정상회담이 되지 않았습니까? 부산 차원으로는 저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냐 볼 때 5월달에 대통령께서 미국 가셨잖아요. 대대적으로 환영받고 했는데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 지지를 표명했어요. 그러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잘 들었다. 잘 이해했다. 그거예요. 끝입니다. 왜? 지금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중국을 포위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동맹을 강화해서 결국은 군사안보적으로 이렇게 포위망할까. 물론 경제적으로는 협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일 소중한 동맹국이 미국 아닙니까? 근데 미국이 입장이 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러시아 같은 나라는 이 구상에 적극 동의할 거예요. 중국도 미국이 하도 중국을 압박하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도 이 구상을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오히려 시진핑이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장애물은 아까 우리 사회자분도 얘기하셨지만 일본의 우경화도 있지만 우리의 가장 소중한 동맹국인 미국도 적극적으로 이걸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거. 예. 이거를 돌파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노벨 평화상도 가능한 이런 예. 구상이라고 이소영한테 보는데 갔다가 과연 넘어갈게요. 현실성이 예. 있느냐는 이제 다시 짚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좀 이렇게 좀 짚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육자회담 틀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중 정상회담이다, 또 한미 정상회담, 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육자회담 체계라고 하는 것이 무척 강조됐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온 사방을 지금 다니면서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외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정부가 들어서 새로운 이런 구상을 내놓고 뭘 해보겠다 하는 그런 그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과거 정부에서 다 한 겁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이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요 자칫 시행착오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일본도 있고 또 미국이 좀 탐탁지 못하게 생각한 이런 점도 있고 해서요. 저는 도리어 육자회담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 예. 육자회담의 재개, 그다음에 그 속에서 비핵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내고 또 거기에 우리 이미 아까 누가 얘기한 대로 워킹그룹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 9.19 공동성명에 그 동북아 안보 협력 메커니즘을 하기 위한 또 그 워킹그룹을 만든다 이런 게 돼 있으니까 차라리 육자회담에 전념을 해서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태클할 겁니까? 그 에너지를 분산하지 말고 한 정부가 자꾸 새로운 뭘 내가지고 했을 때 초래된 부작용이 있다. 그 부분에 말씀 지당하신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좀 이렇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한다고 해서 육자회담 체제가 약화되거나 그 약발이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육자회담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제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 이후에 관련 주변국들이 모여가지고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철저한 목표를 가지고 모여서 북핵 문제 해결에서 추진해 나가는 하나의 틀로서 다자협력 틀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하나의 외교정책 구상인 것이죠. 그 배를 만들었고 다만 이제 그 배 어떻게 채워가지고 어떻게 출항시키느냐에 대해서 좀 더 숙제가 남아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이해가 아닌 주변국의 언어와 주변국의 이해의 수준으로 이것을 해석해서 만들어서 설명시켜주는 것이 과제로 남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자회담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서로 절충되거나 이렇게 대치돼가지고 이것이 서로 약효를 서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뭐하러 육자회담 체제가 있는 상태에서 노무현 정부든 이명박 정부든 다 그런 외교정책 구상을 말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유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기존에 해왔던 정책과 동북아 평화협력이 다르지 않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주실까요?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어떤 부분이? 실제로 지금 얘기하신 거 사실은 육자회담 재개해서 우리가 누가 누가 외교부에서 누가 다니면서 또 그러면 육자회담 하고 또 별개로 그럼 일본 가서 외교장관 만나고 미국 가서 국무장관 만나서 이런 구상을 더 세밀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하는 그런 또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고 할 것 아닙니까? 그 외교를 누가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육자회담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와 이 동아시아 지역의 그 안보 평화를 유지하는 그것이 이제 큰 목적이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 서울 프로세스를 제가 이해하기에는 좀 쉬운 것부터 좀 하자. 그래서 인간 안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역내 있는 국가들이 협력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주도로 또 시행해 나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상황에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일단 그 육자회담에 몇 개 국가들이 참여할 걸로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일단 육자회담 참가국 6개국 플러스 그러니까 그 정보가 아니냐 몽골까지를 뭐가 다릅니까? 몽골까지를 포함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 아까 이제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육자회담에도 이런 여러 가지
그 기구들도 있고 하니까 그 육자회담에 전념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육자회담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일단은 그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체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다른 여러 가지 주변적인 요인 그 문제들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국제적 차원의 비핵개방 3,000한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동북아 지역의 어떤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또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또 지금 21세기 시대에 부응해가지고 여러 가지 과거 10년, 20년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또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해킹이라든가 컴퓨터 사이버 안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관련국들이 공동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테러 뭐 북한의 핵 물질이라든가 이제 확산돼가지고 뭐 테러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 동북아 7개국 간의 공동의 어떤 이익을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영역들을 창조적으로 발굴해가지고 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협력을 해 나간다면 그러한 그 협력과 신뢰의 문화가 이 지역에 조성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북한의 변화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그러한 시나리오. 뭐 정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육자회담이 9.19 육자회담이 5년여 정도 진행이 되면서 그 나름대로 진화를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 그것이 과연 쓸모가 있느냐, 효용이 있느냐라는 논란도 있지만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9.19와 2.13 합의를 도출했고요. 9.19 정신에 의해서 실무그룹을 만들어준 것이었거든요. 이건 합의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실무 내용 중에 동북아 평화에 관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경제적 안정, 그 다음에 공동관리체제,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실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보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하시되 중요한 것은 육자회담의 그 정신, 북핵, 비핵화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동북아 지역의 안정적 지역 질서 구축이라고 하는 것.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게 가장 키는요 쉬운 것부터 하시자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쉬운데 그들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잠깐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그 전제가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인 그 모임이고 그 아래 이제 여러 가지 기구가 있기 때문에 핵에서 벗어난 또 다른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의 취지이신 것 같고요. 그렇죠? 세 분의 말씀은. 근데 지금 이쪽 말씀은 그것의 실효성과 관련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면서 뭐 중복성의 논리 문제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육자회담을 살리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부재된 상태에서 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는 레토릭만 강조하면 지난 정부처럼 이거는 사실상 레토릭을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자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육자회담 자체가 아니라 그 동북아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쉬운 것부터 하자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소위 남북 신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하고요. 동북아 그 신뢰 프로세스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봐요. 남한하고 북한에도 우리도 쉬운 것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국하고도 쉬운 것부터 하면 이것이 상치가 되는 것이고요. 제 생각엔 쉬운 것이라고 하면 육자회담 재개의 프로세스를 밟아서 그 안에서 돌리고 우리가 주도하면 그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 근데 육자회담은 이렇습니다. 사실 육자회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나머지 그 실무그룹도 실제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면 어떻게 경제 지원을 할 것인가, 또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동북아시아의 안전, 평화를 할 것인가, 한반도 평화 체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미국과 북한, 일본과 북한 어떻게 관계 정다, 이게 실무그룹의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 문제는 물론 풀어야 될 그 이슈지만 지금 당장 이 동아시아에 있어서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테러 문제,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나라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것이 중국과 일본, 한국, 미국 뭐 이런 나라가 되고 러시아가 들어와서 이것이 움직이다 보면 북한이 자연적으로 들어와서 북한이 소위 그 상식이 통하는 국제사회 규범을 통하는 국가로 들어오면 북한을 포함해서 이러한 구체적인 이슈, 현안적인 이슈를 가지고 같이 풀어나가고 이것이 육자회담하고 잘 다시 만나면 그것이야말로 그야말로 동아시아의 새로운 다자 채널이 완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다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비핵화에 관한 얘기도 지금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비핵화라는 목표가 있어요. 이거는 한국의 목표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목표죠. 그렇죠. 자, 비핵화라는 목표가 있는데
우리는 이 비핵화라는 것이 조건이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뭐냐면 남북 관계가 제대로 화해 협력으로 발전되지 않으면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편에서 남북 관계의 진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 당사국들이 모여가지고 비핵화를 풀자고 한 것이 바로 육자회담 체제인 것이에요. 네. 자, 그런데 보니까 매 정부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슷한 우리들이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느냐? 대한민국이 국격을 중시하는 주권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세계의 사람들이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남한이라는 나라, 한반도라는 지역은 항상 핵 문제 때문에 또 분단과 대치 상황 때문에 맨날 쪼그라들어 있는 나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그렇지 않고 따라서 이수훈 교수님이 깊이 관여하셨던 동북아 시대위원회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그 정부마다 우리의 외교정책 구상으로서 우리의 국격을 나타내고 우리의 역할을 찾는 것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핵화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시키고 육자회담이 가동하고 마지막으로 우측 날개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는 것이 가동해서 종합적으로 결국은 남북한의 그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역의 오늘 토론이 한 8분여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요, 이제 한 분씩 돌아가서 기회 드릴게요. 일단 최 교수님 정리 말씀으로 한마디는 마지막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저도 이게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튼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있겠고 그렇겠죠?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발언에 말씀드렸다시피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유열 교수님하고 이 부분은 좀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실무회담 진행이 그러니까 합의 이후에 또 다른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실무회담을 하면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있고 세부 사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고 해서 남북관계 혹은 신뢰 프로세스 안 됐다라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게 보수 정부의 중도적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전 합의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저렇게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활주로에 나와서 이제 비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직 경락고에서 지금 두들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결국은 중요한 것은 우리 북핵 문제 그다음에 그들의 핵능 내역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위협 불균형보다 피해 불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피해와 우리가 그들에게 주는 피해를 비교할 때 우리가 더 피해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피해 당사자로서 우리가 더 신중하고 좀 장기적인 관문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 박사님.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개성공단이 다행히 이제 타결이 됐고 그래서 그 이후에 남북 관계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를 논의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성공단 타결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대북정책 기본 원칙과 국제외교의 성과로서 그 노력의 첫 결실이었다. 따라서 이 불씨를 잘 살려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횃불로 타오르게 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결국 동북아가 굉장히 휩쓸리고 있는데 이 동북아의 세 판짜기 속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는 것, 즉 다른 건 몰라도 한반도 문제에 관한 것만큼은 우리가 주도권을 쥐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은 적어도 이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 새 정부가 출범해가지고 이제 시도하려는 각종 노력에 대해서 초당파적인 협력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정책적인 조언, 진정성 있는 조언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문가 조언이 항상 진정성이 있지 않았던가요, 박사님? 핵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를 말씀드린다면 이명박 정부 때도 제가 이제 몇 차례 이렇게 좀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진정성이 있어. 닉슨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가장 반공주의 대통령입니다. 그런 분이 역사적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미중 간의 타협을 이뤄냄으로써 결국은 소련을 3강국에서 2대1의 구도로 이렇게 압박할 수 있었거든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북 화해 정책을 취하면 이게 친북이다 오해를 사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북한에 때 화해 제스처를 한다고 해서 누가 친북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해를 살 필요가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행히도 이번에 8월 14일 합의가 좋은 합의가 됐는데 이것은 우리의 원칙을 어떻게 보면 고수하면서 북한의
우리의 원칙에 따르라고 해서 된 합의거든요. 따라서 우리 대통령께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닉슨처럼 한번 활상전환을 하셔서 그야말로 우리 국민에게 지지를 받는 남북 화해 협력의 대통령이 되시기를 저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 교수님. 저는 북한의 김정은이 주울레 같은 그런 명석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91년 기본합의서 채택했을 때 우리 분위기, 그리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했을 때 우리 분위기. 제가 그때마다 한 얘기가 제발 속도 조절해라. 과속하지 마라. 이번에도 역시 주문하고 싶은 게 과속하지 마라. 지금 개성공단은 이제 시작이고 이만큼 만들어놓은 운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만 그러나 이면에는 북한이 여전히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희석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세심한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김정은이 주울레하고 비슷하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문제는 제가 잘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고요. 제가 저 토론에 좀 배운 것도 많고 또 느낀 바도 많습니다. 또 인식의 차도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박근혜 정부에게 이번 이런 계기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마라. 지금 정권 재창출을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당도 완전히 이름을 갈았고 또 상당히 차별적인 대선 캠페인을 통해서 집권에 성공했고 한 그런 대통령이고 정부이기 때문에 앞 정부를 굳이 이어받고 할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14일에 그 정상화 합의를 보면서 저는 역시 이 경협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우리 쪽으로 묶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 수단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고요. 한번 지난 5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좀 남북 관계를 소홀히 하니까 결국 중국이 야금야금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통일을 무척 강조하시니까 그런 통일의 관점에서도 북한을 어떻게 우리 쪽으로 우리 자장권 안에 묶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이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이제 상징되는 그 박근혜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입각한 그 투철한 안보 의식, 또 확고한 그 국가 정책성에 입각해서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고 항상 유연하게 열린 자세로 접근하면서 접촉을 통한 북한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시기 남북 간에 있었던 과거에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병폐가 있다면 고쳐나가면서 남북 관계의 체력을 기르고 기초를 다져서 남북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이미 상당 부분 작동하고 있고 저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소위 그 남남 갈등이라는 단어가 상당 부분 사라졌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신뢰 프로세스가 국민 통합을 적어도 대북 정책 문제에서 국민 통합을 하는데 상당히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고 또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동포의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이라든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이런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줬다는 점도 저는 상당히 높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 상당히 국제적인 지지가 높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지지를 표명한 것 외에도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하고 있고 많은 그 토대가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개성공단의 타결은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모처럼 그 남북한 간의 그 대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 차례 그 고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그 목표가 불신과 대결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겠다는 것인데요. 지금의 대화의 그 국면을 잘 이끌어가서 상호 신뢰와 한반도의 평화를 다지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